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영도의 오양대교 맨션 13층 어릴 때의 실화괴담. 저희 집은 13층이었습니다. 영도의 오양대교 맨션 1308호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군요. 그래서 무섭지만 걸어 올라갔더랍니다. 그런데 위에서 터벅터벅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사람이 내려오는 소리겠지 하며 두려움을 달래고 있었는데 한 9층 가니까 갑자기 터벅터벅 소리가 빨라졌더래요. 형이 놀래서 그 구석 코너에 붙었는데 몸은 없고 손만이 손잡이를 잡고 터벅터벅. 그리고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이건 동대 신동 지하철역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서면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 6, 7명쯤 되는 애들이 막 단체로 조잘조잘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날 보더니 야, 뭘 봐 하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서 반쯤 죽여놓으려고 딱 뛰어가는데 애들이 도망을 가더군요. 아, 무슨 놈의 꼬마들이 그렇게 빠른지. 저도 달리기 좀 하는 편이고 릴레이 선수까지 뛴 사람인데 도저히 못 따라잡겠더군요.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병신하고 또 뛰대요. 너희들 잡히면 죽었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죠. 꼬마 애들이 따라와봐 이러면서 몰리길래 진짜 전력 질주로 뛰었는데 잡힐 듯 말 듯해서 점프하는 순간 아주 급박하게 누가 제 옷깃을 잡아당기더군요. 이봐 학생. 미쳤어? 지하철 오고 있는데 뛰면 어떡해?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멈췄는데 탈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카레 유리에 꼬마애들이 날 보고 아깝다는 듯이 보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최고의 배우.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하얀 바탕이었는데 눈은 도깨비처럼 짙은 빨간색에 가루로 쭉 찢어져 있었다. 그에 반해 코는 숨구멍 튀어놓은 건 마냥 송곳으로 대충 숭숭 뚫어 놓은 듯 성의 없게 만들어져 있었고 입은 눈처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한쪽으로 치켜져 올라가 있는 것이 비소를 연상케 했다. 아저씨들 이리로 와봐. 음침한 지하철역 안엔 저마다 다른 기사거리들이 기재되어 있는 신문 쪼가리들을 하나씩 무릎에 씩받아 덮어쓴 노숙자들이 있었다. 노숙자들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가면 쓴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오기 싫음 말고. 그보다 아저씨들 연기에 볼 생각 없어. 보수는 두둑이 줄 텐데 말이야. 그제야 시체같이 굳어있던 노숙자들의 안면 근육이 조금 움직였다. 서로를 훑어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 생각이 능동적으로 바뀐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둘 일어서더니 가면 쓴 남자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개중의 덩치가 꽤나 커 보이는 노숙자가 말했다. 뭔 소리여? 연기라니 보수는 또 뭐여? 그가 이곳의 대장인 듯 했다. 덩치로 보나, 덜걸한 보이스로 보나, 생긴 면상으로 보나. 아니 면상은 취소다. 그들은 하나같이 꼬질꼬질한 면상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어쨌든 이 어두운 밑바닥에도 그들만의 사회체계는 있는 것이다. 대장 노숙자는 덧붙였다. 연기라면 영화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래 보수는 얼마나 줄 건데. 그러자 마치 복화술을 하는 것처럼 가면이 대답했다. 그만큼 생동감 있는 가면이었다. 주연은 100만 엑스트라는 5만. 주연은 1명.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 하면 되는데 물론 주연은 나고. 대장 노숙자는 100만 원이랑 말에 탐욕 어린 눈빛을 빛냈다. 그가 사방을 둘러보자 노숙자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피했다. 가면의 남자는 같은 노숙자끼리 경외심 따위를 느낀다는 것이 우스웠다. 좋소 조연. 그거 내가 하지. 다들 이해 없을 것이고 그래 뭘 하면 되지? 어려울 것 없는데 말이야. 당신은 칼 맞고 베지는 역할이고 칼은 내가 담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놀래는 척만 하면 돼요. 놀래는 척 말이야.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어. 알겠어요? 더 기다릴 것도 없었다. 가면의 남자는 대장 노숙자의 복부에 칼을 담갔다. 복부에 칼을 2차례 담그자 그는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노숙자들은 그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소리 안 질러요? 놀래는 표정 안 지어요? 돈 안 받고 싶어요? 5만 원 거저 드시려고요? 그제야 하나둘씩 놀라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멍청한 것들. 가면은 계속해서 비웃고 있었다. 국보급 무지를 뽐내고 있는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아따 우리 성님 연기 허벌나게 잘어요. 간간히 신음을 흘리는 보스 노숙자는 자신의 복부를 내려다보며 힘겹게 신음했다. 가면 쓴 남자는 그의 뱃속에서 칼을 두어 바퀴 돌려 뺐다. 칼이 갈비뼈에 부딪혀 뼈 깎이는 느낌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가면은 희열 섞인 웃음을 흘렸다. 마치 올라간 입꼬리가 귀에 닿을 듯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흉측스러웠다. 노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진심 어린 고통소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형님 연기 잘어요. 웃기지 않은가. 가면은 웃음을 참느라 정말 힘들었다. 다 끝났어요. 멋진 연기였어요. 브라보.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끝난 거야? 가면의 남자는 자신 앞에 피를 철철 흘리며 허물어져 있는 남자의 찢어진 난방 사이에 100만원짜리 수표를 넣어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보수는 철저하게 지급하지. 어차피 거지처럼 사는 인생. 멋지게 심하이 지었다고 생각하라고. 다음 영화에선 더 멋진 배역을 받길 바래. 가면 쓴 남자가 일어서자 바닥에 넘쳐흐르는 피에 기겁하며 노숙자들이 다가왔다. 아따 진짜 같네. 요즘은 기술도 좋네 그려. 신기하구만. 그러게 말이여. 병신들. 가면 쓴 남자는 그들의 멍청함에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자신처럼 마른 지갑을 열고 7명의 노숙자에게 정확하게 각각 5만원씩 나누어 주었다. 이따금씩 탐욕의 눈길이 지갑 속에 닿았지만 남자의 공포스러운 가면 앞에 그 시선들은 귀에 잃은 생쥐가 되어 흩어졌다. 그럼 영화의 한 씬을 끝내고 돌아서는 남자의 뒤로 신이 난 멍청한 배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김씨. 소주 한 잔 빨러 가자고. 오늘은 안주 쏠게. 정말이요? 아따 요번에는 김치 쪼가리로 안 되지. 골뱅이 정도는 사야 돼. 알겠는가? 그렇지. 멍청한 것들 그러니까 너네들은 평생 엑스트라야. 남자는 가면을 벗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흘러내린 땀이 식고 있었다. 더운 땀 때문에 더욱더 얼굴이 시원함에 물들었지만 영화배우인 그의 직업적 특성상 그는 땀을 닦을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모공 하나 없는 깨끗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형편없이 만들어진 가면을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그의 철칙이었다. 한번 쓴 소품은 다시 활용하지 않는다. 남자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만월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커다란 만월이 마치 카메라 렌즈 같았다. 카메라가 돼야 오로지 자신만을 비추는 듯했다. 당신은 최고의 배우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내게 말했다. 영화배우 왜 하냐고. 나는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게 좋고 내가 즐거우니까. 그러자 그는 비웃으며 나직이 혼잣말을 속삭였다. 돈도 못 버는 삼류 배우 주제에 내 귓속을 파고드는 송곳 같은 단 한 문장. 김진. 그것이 삼류 배우인 내 이름이다. 단역. 조연 너나 알 것 없이 떨어지는 배역은 마다하지 않았다. 난 항상 완벽하게 그 역할들을 소화했지만 10줄 이상의 대사가 있는 배역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내 연기가 부족한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나와 나이도 비슷한 장동건, 최수종 같은 청춘 스타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슬펐다. 감독은 스타들이 12번도 더 내는 NG에는 허허거리는 웃음을 흘렸지만 나와 같은 단역 배우들에겐 어쩌다 한 번 있는 NG에 곧바로 욕지거리가 날아왔다. 야 이 새끼야 한두 번에 똑바로 안 할래? 더러웠다. 처음에는 영화판이 더러웠고 감독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런 마음은 점차 내 문제로 비화되었다. 나의 무엇이 문제일까? 얼굴, 보이스. 결국 나는 그 문제를 내 얼굴 때문이라 단정지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이토록 평범하게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었다. 그렇다고 두 분의 산소에 가서 술퍼 마시고 통곡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시발. 집안에 처박혀 있을수록 그나마 있던 단역 죄의도 뜸해졌다. 빌어먹을 어째서 인생이 이토록 비참하단 말인가. 내 인생이 한편의 비극 같았다. 마이클 잭슨의 성형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 그때쯤이었다. 흑인이었던 밥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피부가 놀랍도록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백인 그 이상으로 말이다. 성형수술 그것은 내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도 많은 성형외과가 들어섰고 쌍꺼풀 수술이 대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유명 연예인들의 미모가 출중해져 가는 것을 본 내게는
그딴 걱정보단 내 가느다란 눈을 크게 만들어줄 쌍꺼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컸었다.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붕대를 풀겠어요. 떨리는 한 손으로 거울을 움켜쥐고 붕대를 차분히 풀어주는 의사의 손에 내 모든 두려움을 맡기고 있었다. 붕대가 다 풀어졌음에도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기대 반 두려움 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붕대가 다 풀어졌음에도 의사와 간호사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대 쪽에 치우쳤던 내 마음이 두려움 쪽으로 급히 기울었다. 힘겹게 눈꺼풀을 떴을 때 거울 속엔 괴물 한 마리가 있었다. 오른쪽 눈은 속쌍꺼풀이 짜부러져 눈알을 찌르고 있었고 왼쪽 눈은 아예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다. 의사는 말이 없었다. 그래, 의사는 말이 없었다. 내가 잘 떠지지 않는 눈으로 내 인생의 모든 원망을 담아 그를 노려보았을 때 그는 내 시선을 회피했다. 의사가 투심 자살을 한 건 재수술이 결정되고 열흘쯤 뛰었다. 죄책감이 든다면 재수술을 해주어야 했다. 돌팔이 새끼. 빌어먹을 새끼. 투심 자살하면 신이 자신의 죄를 사해준다던가. 지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삼류 배우지를 해서 모아둔 전 재산을 이 망할 수술에 다 탕진해버린 나는 이제 어쩌라고. 이 면상으로 연기를 하라고. 다 끝났다. 나에게도 의사와 같은 앞날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은 연기를 할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최악의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아니, 최고의 비극이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필름으로 담아 스크린에 비춰준다면 관객들은 너나 알 것 없이 눈물을 찔끔찔끔 짜겠지.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만월이 나를 내리비추고 있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된 양 오직 나만을 비추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옆으로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의 간판이 조명을 대신했고 내 옷깃을 스치는 모든 사람이 엑스트라여 조연이었다. 그래, 이 세상의 주연은 나다. 내 인생의 주연은 나다. 이 영화의 주연은 나다. 당신은 최고의 배우입니다. 나는 두 다리를 잃은 거린에게 1,000원짜리 2장을 건네주고 있었다. 거린은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맙습니다. 난 말만 연신 내뱉었다. 부추가 나는 듯했지만 명연기를 하기 위해선 이런 사소한 건 참아야 한다. 나는 자상한 미소를 가진 가면을 쓰고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배고프실 텐데 그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배우입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한여름 중인 8월 어느 날 너무 더운 나머지 소품인 안전모를 쓰지 않고서 일하는 시를 찍는 중이었다. 감독의 호통은 없다. 이 영화는 내가 주연이고 내가 감독이다. 내 맘대로였다. 하지만 잠시 아니란 그 생각에 쇠파이프 소품을 맞아 그대로 뒤질 뻔했다. 그게 무슨 개죽음인가. 서둘러 소품 착용을 했다. 힘들고 위험했던 씬을 끝내고 출연료를 받을 땐 날아갈 것만 같았다. 당신은 최고의 배우입니다. 언젠가 멋진 악역을 동경했던 적이 있었다. 앤서니 홉킨스나 게리 올드먼 같은 악역 전문 배우들 말이다. 나는 어느 배역도 마다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인류 배우가 되면 꼭 그들 같은 악역 전문 배우가 되리라 다짐했었다. 그리고 때가 왔다. 뭐야 씨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남자를 뒤쫓았다. 남자는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가면을 보자마자 도망쳤다. 워낙에 무섭게 생긴 소품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앞귀처럼 보이기 위해서 눈은 부릅뜨고 입꼬리가 양 뒤에 걸릴 것처럼 찢어진 입을 가진 가면이었다. 게다가 양손엔 칼을 하나씩 쥐고 있으니 안 도망갈 놈이 어디 있겠는가. 어찌됐든 나는 그를 잡아야 한다. 저 엑스트라를 잡아 멋지게 살인 연기를 소화해내야 한다. 왜 이러는 거야. 살려줘. 누구 없어요? 살려줘. 아직 영화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완성되지 않은 영화를 보여줄 순 없지. 말없는 킬러. 그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살인을 즐기고 흉폭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최고의 배우입니다. 뭐야? 여자가 눈을 떴다. 말없는 킬러는 대답해 주지 않는다. 대신 번뜩이는 칼날을 그녀의 눈앞에서 여러 번 휘둘러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그녀의 아리송한 눈빛이 놀란 토끼 눈으로 바뀌는 건 몇 초 걸리지도 않았다. 사람 살려. 그녀가 소리쳤지만
메아리가 돼 사방에 울려 퍼질 뿐이었다. 어떤 멍청한 킬러가 입에 테이프도 붙이지 않은 채 방음 장치도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치르겠는가. 윌실은 그녀와 나 단둘이었다. 나는 황산이라도 뒤집어 쓴 듯 흘러내리는 점액질이 난장판인 가면을 썼다. 노란 진물이 가면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전기톱이 매끄러운 소리를 내며 가동되었다. 새로 산 소품이라 그런지 작동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았다. 여자는 기겁하며 발버둥 쳤다. 양손은 천장에 묶였고 바른 테이프로 동동 감아놨으니 움직일 수 있는 건 몸통뿐이다. 텍사스 연쇄 살인마가 되는 것이다. 묵직한 전기톱 끝을 그녀의 복부에 살짝 스쳤다. 아슬아슬하게 그녀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찢어진 속옷 사이로 하늘색 물방울 무늬 불에 지어가 드러났다. 살결이 참 고왔다. 에로배우를 하면 성공을 했을 텐데 왜 이런 단역이나 하고 있을까? 그녀가 안타까운 마음이 잠시 들기도 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눈물을 흘리다 못해 쏟아내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다. 저 정도면 여우조연상급이다. 아무튼 영화는 끝내고 봐야지. 전기톱이 그녀의 머리를 세로로 관통했다. 묵직한 숨맛이 팔뚝을 타고 파르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녀의 피와 뇌수가 분수처럼 튀어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그녀의 쪼개진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의 분수를 한동안 맞고 서 있었다. 어디선가 오르골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잘 만든 영화엔 잘 만든 OST가 있기 마련이니까. 당신은 최고의 배우입니다. 모든 악역이 그렇듯 결말은 좋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악역을 오랫동안 기억해주는 건 끝까지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만 같다. 널찍한 대로에 경찰차 대여섯 대가 어지럽게 세워져 있었다. 손들고 투항하라고. 벌써 몇 번이나 지속되는 경찰의 항복 권유였다. 말귀를 타고 흘러나오는 그의 음성이 찢어질 듯 도시를 가득 메운다. 이 정도면 블록버스터급이 아닌가. 나는 희미한 웃음을 흘렸다. 내 인생 최고의 명장면이다. 나는 오른손엔 칼을 들고 왼손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목을 감싸 휜 채대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경찰들은 죄다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나 역시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면 추잡한 최후를 맞이하는 악역이 되리라. 결코 그럴 순 없었다. 저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무수한 총알들이 몸을 관통할지라도 악랄한 살인마는 살인을 멈추어선 안 된다. 나는 고등학생의 귓불을 칼로 잘라내었다. 살이 연해서 그런지 말끔하게 잘렸다. 미친 새끼야. 정말 죽고 싶어. 경찰들이 또다시 소리쳤다. 붉은 선혈이 여학생의 하얀 교복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귓불에서 핏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졌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다. 멋진 엔딩씬을 만들기엔 최적의 조건이다. 자 찍어라. 지금 겁먹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모든 관객들이여. 너희 눈에 내 모든 것을 담으라. 그 초롱초롱한 눈을 깜빡여 플래시를 터트려라. 물에 젖은 무표정에 가면이 힘없이 툭 떨어진다. 저격수의 총알에 머리를 관통당해 사정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연쇄살인범의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하디추한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은 삼류 배우의 얼굴이. 당신은 최고의 배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반지하 괴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반지하에 살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라 다들 등교 준비 중이었죠. 참, 저의 가족은 아버지, 엄마, 누나 둘과 저입니다. 아버지가 나가려고 준비 중이셨고 누나가 씻는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무섭네요. 누나가 악 한 번 소리를 지르더니 뛰쳐나오더군요. 그래서 화장실을 살펴봤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심하게 떨면서 처음에 창문에 뭐가 있어서 고양인 줄 알고 열었는데 웬 남자가 문을 뜯고 있었다고 했죠. 저의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전 당장 엄마에게 신고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엄마가 신고하는 동시에 그 남자가 창문으로 들어왔죠. 아빠와 저랑 단둘이 한마디로 엄청 뺐습니다. 그 당시 저의 나이는 중3. 그런데 현관문으로 키 작은 어른이 한 명 더 오더군요. 엄마는 계속 전화 중이었고 누나는 소리만 지르고 있고 전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남자를 때렸죠. 어른은 어른이라 저항이 셌지만 전 거기서 정신을 잃은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어른의 주먹. 그리고 깨어보니 병원실이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후로 경찰이 바로 와서 제압하고 뉴스에도 났었습니다. 지역은 수원이었고요. 그 후로 저와 누나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며 할아버지께서 집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폐증. 현석은 오늘도 짜증 섞인 눈물을 흘리며 신경질을 부린다.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엄마가 증오스럽다. 현석은 어째서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신경질이 나 죽겠는 모양인지 울상으로 잔뜩 찌푸려진 얼굴이 그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베란다 유리창을 볼펜으로 긁을 때 나는 끼깃거리는 소리가 그에겐 무척이나 즐거운 소리였다. 언젠가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에서 나온 돌고래가 내는 소리와 비슷한 게 자신이 꼭 그 이쁘게 생겼었던 돌고래와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현석의 악취미 때문에 볼 포인트가 빠져 잉크가 줄줄 새는 박살난 볼펜이 쓰레기 봉투에 허구한 날 가득했고 노란 규격 봉투에 검은색 잉크가 우물처럼 덕지덕지 묻어나기 일쑤였다. 그것을 참지 못했던 유정은 볼펜을 집안에서 모두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소냐. 젓가락으로 그 짓을 대신하는 현석이다. 도저히 그의 악취미를 막을 방법이 없는 유정이었다. 더욱 힘든 건 같은 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밤낮 없이 찾아와 소음에 대해 불편을 호소한다는 것이었다. 유정은 현석 때문이 아니라도 세상사에 찌들어 언제나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은 바깥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정신연령이 5살밖에 되지 않는 현석을 남몰라라 피하기만 했고 그 때문에 보통 아이보다 손이 수십 배는 더 가는 현석을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차라리 자폐 학교에 보낼까 생각도 했었지만 의심이 많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녀의 억척 같은 성격 탓에 현석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젊은 시절 남편과의 애틋한 사랑의 결실인 현석을 남몰라라 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과의 꿈 같던 신혼 시절 현석을 낳고 울며 기뻐했던 자신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는 유정이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의 고통과 탈수 현상을 겪으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맹세했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이 아이를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자신과 남편이 만들어낸 생명체를 결코 허투루 돌보지 않으리라 맹세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유정은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현석을 자신의 일을 핑계삼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손톱만큼일지라도 어찌됐든 현석은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배불러 낳은 소중한 아이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강철 같던 단단한 다짐마저도 일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현석의 악취미였다. 우리 현석이 이러면 엄마가 저녁밥에 콩 잔뜩 넣어줄 거야. 그런지 돼지야. 유정은 웃으며 대화로 고집불통인 현석을 어루려 했다. 현석의 고집이 요즘 들어 더욱 세진 것 같았다. 뼈로 통한 볼에 한껏 숨을 머금고 풍선처럼 부풀려보는 현석이다. 유정은 현석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귀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았다. 정신연령이 5살에서 멈추었다고는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현석은 아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큰 어른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힘운동도 어찌나 센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는 건장한 남자가 돼버린 현석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현석이 볼펜을 마치 애님 달림이란 동화 속의 동화줄이라도 되는 양 죽을 때 힘을 줘 붙들고 고집을 피우는 통에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먹고 있었다. 결국 현석이 극도로 싫어하는 반찬인 콩을 이용해 이 상황을 타개하려 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현석에겐 그깟 콩반찬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볼펜을 잃는다는 것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어찌나 기를 쓰고 달려들었었는지 유정은 소나기에 가득한 땀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더 이상 주민들의 경멸스러운 눈초리도 현석의 짜증나는 취미생활도 참을 수 없었던 그녀였기에 더욱 처절하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결국 소나기에 고인 땀에 볼펜이 쭉 미끄러져 버렸다. 그 탓에 그녀는 거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엄마를 힘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현석이었다. 이제 엄마조차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집안의 절대 강자였던 엄마마저 말이다.
늦잠을 자도 홍반찬을 안 먹어도 유리 긁는 소리도 마음껏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석은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유정은 눈가가 촉촉이 젖어왔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해 마음 같아서는 펑펑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유정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다. 아래층에서 성이 난 듯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는 소리에 유정은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리고만 싶은 충동이 들었다. 남편은 이럴 때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유정은 괜스레 남편인 철준이 보고 싶었다. 띵동띵동. 불규칙하게 뒤섞여 듣기 껄끄럽고 불쾌한 소리라는 뜻의 소음. 그 소음 중에서도 사람의 심기를 가장 뒤틀려 놓는다는 두 종류의 소음이 그녀의 귀를 미친 듯이 괴롭히고 있었다. 관자놀이가 다 지끈거릴 정도였다. 유정은 두 소음 중 어느 하나라도 막아야만 한다 싶었다. 어차피 현석은 이미 무리였다. 두 손으로 꽉 쥔 볼펜을 광기 어린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며 뭐라 중얼거리는 모습이 마치 실수로 살짝 건드리기라도 하면 미친 듯이 불어뜯는 도사견처럼 위험천만해 보였다. 현석을 막을 수 없다면 결국 한 가지 수밖에 없다. 초인종 소리를 멈추고 아래층 사람을 맞이하는 수밖에. 유정은 눈물이 눈시울에 방울질 틈도 주지 않고 촉촉이 젖은 눈가를 소매로 훔치곤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초인종 소리가 가까워지자 유정은 아랫집 여자의 무서운 인상이 떠올라 오금이 저려왔다. 허나 무서운 인상에 그녀가 등장하면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현석의 악취미를 멈출 수 있는 것 또한 아랫집 여자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현석은 항상 고집통을 부리며 유리를 긁다가도 아랫집 여자의 무서운 인상과 맞닥뜨리면 기겁을 하며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곤 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정신이 미숙한 어린 아이에겐 충분히 공포스러운 외모의 소유자였으니까. 또 시작이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음장 같은 얼굴로 하는 말이 그것이었다. 역시나 칼로 반드시 자른 듯한 예리하면서도 각진 듯 단단한 말투였다. 유정은 그녀에게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로로 길게 찢어진 족제비 같은 눈매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위압감을 심어주었다. 미안해요. 매번 정말 미안합니다. 주눅든 모습으로 유정은 그녀에게 사과의 말을 했다. 이웃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게 도대체 몇 번이었던가. 수도 없이 그래왔지만 아직도 자존심을 몽땅 짓밟히는 듯한 이 기분은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유정이었다. 그 와중에도 등 뒤에선 현석의 취미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아랫집 여자는 유정의 사과를 들은 채 만채 그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광폭한 멧돼지 같은 퉁퉁한 몸뚱이가 드디어 현석의 시야 앞에 들어섰다. 굉장한 위압감이다. 언젠가 그림 동화책에서 본 호랑이라는 동물보다 더 무섭게 생긴 그녀였다. 현석은 그녀가 필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동물, 그 중에서도 맹수에 해당하는 과가 아닐까 생각했다. 유리가루를 잔뜩 묻힌 볼펜이 멈추었다. 히히거리던 웃음소리도 멈추었다. 현석은 공포에 지인 눈으로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밀고 자신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 아파트란 서식지에서는 그녀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현석이었다. 생긴 것도 오금이 저리도록 무서웠고 덩치도 산만한 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다. 현석은 그녀가 마치 오늘부로 힘에서 자신에게 밀린 엄마를 밀치고 이 아담한 보금자리에서 최강의 자리에 올랐던 거만한 자신에게 더 이상 까불었다간 목을 물어뜯어 주겠어라고 협박하는 듯했다. 괴물이다. 현석은 바닥에 쌓인 수북한 유리가루 사이로 볼펜을 떨어뜨리더니 이내 자신의 방으로 허겁지겁 도망쳤다. 아랫집 여자는 그제야 성난 눈을 깜빡이며 돌아서 유정을 바라보았다. 자폐아를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있고 일반인 있는 세상 아닙니다. 어딜 가도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참아주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일 겁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면 자폐아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저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소란이 벌어지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요. 쉬지 않고 내뱉는 말에 숨이 턱턱 막혀올 만도 했을 텐데
그녀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한숨에 그 긴 말을 다 내뱉었다. 그런 그녀의 말에 숨통이 막혀오는 건 오히려 유정이었다. 이윽고 현관 문을 쾅 닫더니 아랫집 여자는 올라올 때처럼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갔다. 어쩌면 그 쿵쿵거리는 소리는 성이 나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기대한 몸 때문에 나는 소리일지도 몰랐다. 유정은 그녀가 나간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현석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하나 아랫집 여자의 말도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유정은 쉽사리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폐아 학교라는 달콤한 유혹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시간 맴돌았다. 유정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정은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진지한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때까지 현석이 얌전히 있어주길 바랄 뿐이었다. 철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근 몇 년간은 받아본 적이 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 상냥한 아내와 이 휘어질 것만 같은 상다리는 다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유정의 버릇을 알고 있던 철주는 이 마다하기 힘든 대우를 뿌리치며 퉁명스레 말했다. 현석이는 뭐야? 할 말 있는 거야? 유정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할 때나 힘든 부탁을 하려 할 때 애교 섞인 아부를 떨곤 했었다. 그런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철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듯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유정은 다 눈치채버린 철준의 입에 간장이 잘 밴 도톰한 장조림 조각 하나를 넣어주면서 대답했다. 철준은 모처럼 다정한 유정의 대우를 더 받고 싶긴 했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을 간사한 그녀의 속셈이 괘씸해 더 이상은 이 아부를 받고 있을 수 없었다. 거기다 내뱉는 말 또한 행동과 너무나 다르게 짧고 굵지 않은가. 이건 대체 자신의 기분을 띄워놓겠다는 건지 상하게 만들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유정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이어 말했다. 오늘 아랫집 여자가 또 왔다 갔어. 당신도 알지? 우리 현석이 악취미. 아파트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겠대. 유정은 사실 나도 그래 나도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라고 덧붙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현석을 돌보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남편에게 고해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현석을 자폐아 학교에 보내길 원했던 철준에게 현석을 자신이 도맡아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유정이었다. 그런 그녀가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건 남편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결코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말해. 이 집 마련하려고 대출받은 거 메꾸려면 내가 몇 년을 개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 이사, 제발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란 말이에. 당신은 바깥일이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할지 몰라. 하지만 난 아냐. 내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차별하는 이 더러운 곳에서 더 이상은 못 키워. 차별. 무슨 차별. 이 동네에서 우리 현석이 보고 자폐증이라고 놀리는 애새끼들 하나 있어. 당신에게 뭐라 그러는 여편네 하나 있냐고. 없잖아. 아무도 우리 현석이한테 뭐라고 안 해. 시끄럽게 구니까 조용해달란 거잖아. 차별이 아니야. 우리 애가 이상한 거라고. 당신이 애를 가둬놓고 있다고. 당신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애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내가 우리 현석이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유정은 철준의 말에 너무도 기가 막혔다. 바깥을 한답시고 그가 현석을 제대로 돌본 적이나 있었던가. 유정은 철준에게서 만정이 떨어졌다. 유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피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철준이라고 생각했다. 너, 우리 현석이 생일 언제인 줄은 알아?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대답해 개자식아. 우리 현석이 생일 기억나냐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모르지. 알 리가 없지. 내가 우리 현석이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네 아들이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 배려하는 척 하지 마. 아픈 애를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어. 현석이가 나 혼자 낳은 애야. 내가 씨 뿌려서 낳은 새끼잖아. 손가락으로 겨우겨우 세던진 아이도 10살 넘으니까 못 세는 애새끼야. 나는 이제 지긋지긋해. 너랑 나 늙고 병들어 뒤질 때까지 저 새낀 평생 5살이야. 부모 하나 못 알아볼 테지. 자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현석이 병이라도 고칠 거야? 말해봐.
결국 속마음을 말해버린 철준이었다. 항상 둘러 말하던 그에게 원하던 속마음을 들었으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철준의 이기에 어린 진심의 슬픔이 솟구치는 유정이었다. 내가 같이 아파해주면 돼. 내 아이니까 내가 현석이만큼 아파해주면 그걸로 돼. 철준이 던진 젓가락에 장조림을 담아두었던 접시가 깨지면서 검은 빛깔의 간장이 사방팔방 튀었다. 철준은 고개 숙여 울고 있는 유정을 뒤로 한 채 집을 뛰쳐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철준은 생각했다.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결론은 하나였다. 장애가 있는 나의 아들. 세상이 버린 나의 아들. 철준이 나가고 없는 황량한 식탁 위엔 방금 전 다툼이 있었던 흔적이 사방팔방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유정의 새하얀 블라우스 위에도 간장이 몇 방울 튀었는지 점처럼 묻어 있었다. 유정은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보지만 눈물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냐. 슬픔이라는 펌프질을 받아 계속해서 눈물방울을 쏟아낸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유정은 철준이 너무나 미웠다. 그도 조금만 책임감을 가지고 현석을 돌봐주었다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석의 방으로 향했다. 이른 저녁부터 잠이 들어있던 현석이 깨지 않도록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간다. 문을 열자 방안 어둠 속에서 새근거리는 현석의 숨소리만이 들려온다. 유정은 발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조심 몇 발짝 다가가 인형을 안고 침대에 누워 자는 현석을 지그시 바라본다. 가까스로 막았던 눈물이 다시금 흐른다. 행여나 현석이 깰까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는 유정이다. 유정은 눈물 속에서 아른거리는 현석을 보며 속으로 다짐한다. 내 아빠는 너를 버렸지만 엄마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항상 네 옆에서 엄마도 너와 함께 아파해 줄게. 현석은 눈을 뜨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그보다 꿈자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 현석은 간밤에 꿈속에서 볼펜으로 신나게 자동차 유리를 긁었었다. 보닛에 올라타 유리를 어찌나 신나게 긁었는지 쾌감이 극에 달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유리창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긁힌 자리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유리창을 긁을 때마다 끼익거리던 소음 대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었다. 놀라 잠을 깬 현석은 서둘러 볼펜을 찾았다. 과연 현실에서도 꿈처럼 유리창에서 피가 흘러나올까 궁금했던 것이다. 볼펜을 들고 바쁜 걸음으로 베란다 앞에 앉았다. 응? 뭐라? 어제까지만 해도 긁힌 자국이 지저분하게 하얗게 일어나 있던 베란다의 유리창이 이상하게도 깨끗했다. 그새 엄마가 새 걸로 갈아놓은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현석이었다. 서둘러 볼펜을 유리창에 가져다 댄 현석은 그제야 유리창이 깨끗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유리창이 없었던 것이다. 현석은 볼펜을 든 손을 허공에서 휘젓고 있었다. 서둘러 유리를 찾았다. 긁을 유리. 현석은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유리를 찾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유리가 보이지 않았다. 검은 브라운관을 뽐내던 TV도,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니터도, 심지어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유를 따라 마시던 유리컵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현석은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짓이란 걸 눈치챘다. 현석은 괴성을 질렀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패턴. 현석은 더욱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문득 어제 보았던 호랑이 같은 아랫집 아줌마의 무서운 인상이 떠올라 멈추었다. 유정은 현석의 괴성에 놀라 잠이 달아나 버렸다. 간밤에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서 잘 떠지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오자 심통이 제대로 난 현석이 눈에 들어왔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현석아. 유리가 없어. 이상하다. 유리가 왜 없지? 엄마는 아닌데. 유정은 현석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옳은 채 했다. 분명 자신이 유리를 다 치웠지만 이야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현석을 달래야 하리라. 유리. 유정은 계속해서 유리를 찾으며 우는 현석을 뒤로 한 채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근 1년 전부터 각방을 쓰던 철준의 방을 한번 열어보았지만 어디에도 들어왔던 흔적이 없었다. 이런 일이 이따금씩 있었기에 유정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유정은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세탁물통을 세탁기에 틀어넣고 동작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서 일끔일끔 현석의 동태를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유리를 쳤다가도 유정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차츰 진정된 가는 현석이 보였다. 유정은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이내 현석은 퉁퉁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세탁기에 시선이 고정됐다. 세탁기가 갑자기 멈추었다. 마치 현석이 쳐다보자 멈춘 것처럼 오묘하게도 그 시점에 딱 멈추었다.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려던 유정은 앞치마를 두른 채 퉁 하고 멈춰버린 세탁기를 살펴보려 달려갔다. 이게 왜 이러지? 탈수, 탈수. 현석이 앙증맞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세탁기는 탈수 버튼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탈수 중에 멈추어 버린 것이다. 유정은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았다. 수건, 옷가지, 양말 여러 가지 세탁물이 한데 섞여 있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찢어져 헝클어져 있었다. 이게 왜 고장이? 세탁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다. 10년 전쯤 현석의 돌잔치 때 잘 살던 옆집 이웃이 선물해 주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인심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각박한지 새삼 느끼는 유정이었다. 정비업체에 문의를 해보는 유정이었다. 정비업체는 1시간 뒤 도착할 테니까 그때 집을 비우지 말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바쁜 시기여서 그렇겠지 하며 유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현서가 이리 와 아침 먹자. 조촐하고 산뜻한 아침 식탁이었지만 식탁 위엔 황량한 쇠그릇 소리만 울렸다. 쇠그릇 속에는 각각 샐러드와 식빵, 잼 등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집안에서 유리 그릇이 다 사라졌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그딴 것은 지금의 현석에겐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다. 개걸스럽게 아침 식사를 끝낸 현석은 이내 다시 세탁기 앞에 앉았다. 깜빡거리던 탈수 버튼이 신기했던 것이다. 현석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탈수 버튼과 물이 빠지다 못해 삐져발겨진 옷가지들을 번갈아 보았다. 이미 머릿속에서 유리를 긁고 싶다는 생각은 떠난 지 오래였다. 그것은 유리 긁는 것이 식상해서가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띵동띵동. 유정은 설거지를 하다 쇠그릇을 놓쳐버렸다. 초인종 소리에 언제나 느껴오던 압박감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언제나 이웃들의 성난 표정이 함께 오버랩되었던 초인종 소리였다. 문을 열자 호남형의 정비사가 들어왔다. 머리 크기보다 조금은 작아 보이는 듯한 캡을 눌렀었고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다. 이 댁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면서요? 아, 네. 들어와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나이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였지만 남자의 몸놀림에선 전문가의 연륜이 묻어나왔다. 바쁜 걸음으로 들어온 남자는 이리저리 세탁기를 훑어보더니 결론을 내렸는지 유정에게 말했다. 세탁기가 참 오래됐네요. 꽤 오래전에 구입한 거라. 이게 탈수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맞아요, 탈수하다 옷이 다 저렇게 됐어요. 유정은 남자의 말에 동의하면서 세탁물통에 담긴 찢어진 옷가지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남자는 그것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탈수는 말이죠.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을 빼는 거거든요. RPM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터의 분당 회전량이 1000회나 1500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세탁물에 물이 빠져요. 근데 세탁물이 저 지경이 된 것을 보니까 분당 회전량이 정상 이상으로 높은 것 같은데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모터가 낡으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고칠 수는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 바쁜 시기라 3일 후 저희가 정비사 한 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건 같은 건 하루하루 뻔아야 되는데 손빨래 해야겠네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남자는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들어올 때처럼 바쁜 걸음으로 집을 나갔다. 아무래도 일이 많이 밀린 데 무척이나 바빠 보였다. 유정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앞으로 해야 할 손빨래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었다.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일만 겹치는 것 같아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철준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마저도 불안했다. 유정은 철준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주식회사 AI 커뮤니케이션 꿈과 가치를 창조하는 엔초그룹 사업장 김태수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직업적 멘트가 완숙한 남자였다. 유정은 그를 알고 있었다. 남편의 직송 상사였으니 모를 리가 없었다. 유철준 과장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만. 아, 유 과장 안 사람이시군요. 오랜만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네. 어째서 그가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유정이었다. 유 과장이 오늘 출근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는가 해서요. 결근 사유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은 집을 나가도 회사는 절대 결근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만큼 직업 정신은 투철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김태수의 물음에도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 그에게 집안 내 사정을 말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유정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현석아. 유정은 세탁기를 요리조리 훑어보는 현석을 불러 세웠다. 어찌나 세탁기에 몰입했는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현석의 고개를 자신을 바라보도록 두 손으로 고정시켰다.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아빠 찾으러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된단다. 현석이 집 좋지? 또 한번 시끄럽게 하면 우리 집에서 못 사는 거 알지?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알지? 응, 알았어. 갔다 와. 목을 잡고 있던 유정의 두 손이 힘겹다. 현석이 계속 세탁기를 보려 고개를 돌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대답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니 유정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아파트를 내려오자마자 유정은 서둘러 택시를 잡고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실종이었다. 남편이 절준이 실종된 것이라 생각하는 유정이었다. 그러니까 아줌마. 실종인지 가출인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실종이라니깐요. 저희 남편 한 번도 회사 출근 안 한 적 없어요. 자주 가출했다면서요? 그럼 이번엔 꼭지가 많이 돌아서 나갔을 수도 있겠네. 아줌마 저희도 바빠요. 집 나간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을 실종했다고 단정 짓고 수사 이약 붙일 순 없어요. 우리가 뭐 놀고 먹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바깥에 나가봐요. 범죄자가 널렸다고요. 알았어요. 가출 신고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진작에 그러실 것이지. 유정은 가출 신고 접수를 서둘러 하고선 경찰서를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정이었다. 세국 있는 대로 뜯어가면서 어떻게 국민이 원할 땐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이 없는 것인지 유정은 억울함과 짜증만 밀려왔다. 개새끼들. 내가 찾으면 돼. 유정은 씩씩거리며 친지들의 집과 남편의 친구들의 집 너나 할 거 없이 찾아가 보았지만 절준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늘엔 붉은 노을이 퍼져 있었다. 오전 9시께나 나와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철준을 찾으며 돌아다녔던 것이다. 절망적이었다. 어제 이후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정이 눈가에 눈물을 닦아내려고 하는 찰나 바지춤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유정은 행여나 철준일까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하유정 씨 되시죠? 기대를 저버리는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다. 기억을 되짚어본 유정은 곧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이었다. 네. 남편 찾았어요. 그게 서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만. 무슨 일인데요? 유정은 말끝을 흐리는 경찰의 목소리에 덜컥 겁이 났다. 철준이 혹시나 잘못되기라도 한 걸까? 유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랬듯 그녀를 외면하고 말았다. 서에 도착한 유정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야 말았다. 어제 새벽 3시경인데 퍽치기라고 아시려나? 간단하게 말해서 절도인데 술공이나 강목 같은 걸로 행인의 머리를 한번 가격하고 금품을 훔쳐가요. 남편이 그걸 당하셨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은가 봅니다. 유정은 그 자리에서 허물어졌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다리의 힘이 풀려버렸다. 어찌해서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일까? 자신이 전생에 무슨 커다란 죄악이라도 저질렀나?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그녀였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힘겹게 살아있다고는 하나 의사가 그러는데 장담은 못한답니다. 식물인간이 될지 뇌사 상태가 될지 아님 그냥
그 병원이 어디죠? 유정은 경찰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분명히 죽음을 언급하는 말이었을 터였다. 그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다. 누구나 철준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두고 볼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 인근의 세부. 유정은 경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간호사에게 따지듯이 물어 철준이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유정은 응급실에서 숨쉬는 것도 힘겨운 듯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잠들어 있는 철준을 찾았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금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유정이었다.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유정이었다. 어저께 남편을 화나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유정은 이 모든 게 자신 탓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해 여보.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일어나 제발. 절준의 굳어버린 소나귀를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렇게 한참을 철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 마음이 진정되자 유정은 문득 집에 현석이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유정은 또다시 정신없이 병원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다. 아저씨 좀 빨리 좀 달려보세요. 마음이 다급한 유정이었다.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걱정되었다. 불안했다. 유정은 모든 것이 불안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만년 같았다. 아파트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넣고 돌리는 순간까지도 불안에 떨었다. 문을 열면 현석이가 밥솥에 콩 대신 사탕 넣고 날 보며 웃겠지. 그래 그럴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현관문이 열렸다. 사방이 어두컴컴했다. 퉁퉁. 어두운 집안에서 퉁퉁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세탁기였다. 유정은 생각했다. 고장난 세탁기가 왜 갑자기 움직일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세탁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현석. 현석아. 켈스 버튼이 빨간 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다. 유정은 뚜껑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뚜껑을 열면 그땐 타에 소 타에 소 나직은 목소리. 현석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유정은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 세탁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눈물이 수도꼭지를 튼 듯 쏟아졌다. 유정은 결국 세탁기 뚜껑을 열었다. 현석아. 현석은 알몸으로 세탁기 속에서 머리를 기댄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하얀 피부가 빗기가 싹 가신 시체처럼 투명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몽땅 다 빠져 세탁기 속이 온통 검은 머리카락으로 항칠이 되어 있었다. 타에 수 타에 수. 커다랗게 뜬 눈으로 힘겹게 몇 발을 말하더니 이내 현석의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은 커다랗게 뜨고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유정은 기겁해서 구조대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현석의 숨소리가 멈춘 그때 결국 유정은 실신하고 말았다. 3개월 후 현석을 잃고 엎친 데 덮친 격 철주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도저히 살 길이 막막했던 유정은 결국 남의 집에서 파출부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었기에 생활보조금도 나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빠듯한 생활 살림에 생명보험 하나 가입하지 않았던 철준이었다. 정말이지 국가는 유정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낳아주었으니 죽든지 까무러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 서러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유정은 아무도 없는 싸늘한 아파트 거실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대낮이었지만 한밤인 듯 고요했다. 현석의 시끄럽던 유리 긁는 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베란다로 카 크레인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사를 오는 모양이었다. 옆집이었다. 정신없이 사는 통에 옆집 사람들이 이사 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었다. 띵동띵동. 누구세요? 유정은 오목한 현관 렌즈 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입가의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희망이 가득 담긴 미소. 유정은 문을 열어주었다. 문 밖엔 렌즈로는 보이지 않던 작은 남자아이도 한 명 있었다. 여자는 손에 들린 떡 접시를 유정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인사차 떡 좀 나눠주고 있어요. 그녀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는 모습이 죽은 듯 무표정한 유정과는 정반대의 얼굴이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남자아이도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했다. 웃는 얼굴이 마치 어딘가 좀 모자란 듯한 얼굴. 유정은 남자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유정의 그 모습에 여자는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며 이야기했다. 저희 아들이에요.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자폐증이에요. 큰 병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이웃들에게 해가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폐증. 자폐증이라 큰 병은 아니지요. 분명히. 하지만 이 세상은 그 아이의 병을 더욱 커다랗게 만들어 갈 거예요. 조심하세요. 떡을 건네주고 돌아선 여자는 이삿짐을 하나씩 풀고 있는 남자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 옆집 사는 여자. 혼자는가 본데. 분위기가 암울한 게 이상해. 남자는 박스를 뜯다 말고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여자에게 말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무슨 상관이야. 앞으로는 우리 식구 일에만 신경 쓰라고. 그래. 그렇겠지. 우리 영준이 키우기도 벅찰 텐데. 남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겠어. 여자는 웃으며 이제 막 소년티를 내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는 절대 너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 엄마가 너 덜 아프게 평생같이 아파해 줄게. 여자는 이 다짐을 평생 지킬 것이라 생각하며 아이를 안은 채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으리라. 남자는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